네, 이번 책은 이순자 선생님의 유고 산문집 60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또 리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이 올해 나왔지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너무 내 생각을 많이 넣진 않아야겠다. 리뷰를 할 때, 북튜브에서 리뷰를 할 때 그냥 내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그 감정, 마음만 담백하게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다 읽고 결국에 저는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엄마 보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그냥 되게 엄마가 많이 생각나게 했던 책이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바쁘다 보니까 내 시간에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엄마도 나와 같은 유년 시절, 그리고 20대, 30대 또 아이 엄마로서 또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기까지 이런 삶을 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책을 보면서 엄마도 정말 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늦은 밤이었는데 거의 새벽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책이에요. 아름다운 글이고요. 우리 이순자 선생님께서 늦가기 대학생이었어요. 50대 중반에 미디어 문예창작과의 대학에 들어가셨는데 원래 이제 글을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책이나 이런 문학을 가까이 두셨던 분인 것 같고, 사실 이게 늦가기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책을 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이었고 문학이고 위로이자 용기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배워서 이런 어떤 필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됐다고 생각되진 않고 원래가 이렇게 뛰어난 감수성과 필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꿈에 그리던 글을 쓰는 공부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지지해 주진 않았겠죠. 되게 용기가 있는 분이시고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이 되기 전에 빨리 은퇴를 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생전에는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꿨어요. 나도 이렇게 사는 내내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다짐을 새기게 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제가 아름다운 책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요즘 이제 책들을 보면 수필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담백하죠. 굉장히 문체가 담백하고 간결하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요. 하지만 그래서 가끔 아쉬운 거는 조금 날아가기가 쉬워요. 마음이나 머릿속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흩어지는 문장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책은 너무 예뻤어요. 단어가 예뻤고요. 문장이 예뻤고요. 표현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고등학생 때 현대소설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현대소설을 오랜만에 다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의 전경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웃과 얘기하면서 거기서 전해지는 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웃과 얘기할 때 또는 고생하시면서 이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소개를 하실 때 제가 계속
우리 선생님을 따라다닌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도 같이 이웃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생님 고생하실 때 저도 옆에서 그걸 보는 듯한 그런 아주 현장감 있는 묘사들이 되게 각인이 될 만큼 너무나 예쁜, 어여쁜 그런 문장과 단어들로 읽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책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단한 세상살이에 누구의 삶이 시가 아니며 누구의 삶이 수필이 아니며 누구의 삶이 소설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생김이 다 다르듯 삶의 형태도 다 다르다. 각기 다른 삶을 엿보는 게 문학이 아닐까? 이제 쉰 중반에 들어서며 내 안에 이야기를 풀어보겠다고 여기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다. 고단한 세상살이에 누구의 삶이 시가 아니며 누구의 삶이 수필이 아니며 누구의 삶이 소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안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각본에 의해 쓰여진 영화나 드라마나 또 수필, 시, 소설 이런 걸 보면은 역경에 있는 주인공도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어쩜 저걸 헤쳐나갈까 저렇게. 어쩜 저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벅차고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들어도 내 이야기가 결국에는 정말 멋진 작품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내 인생 2장 또는 3장 시작되는 쯤에 약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작품성을 띠길래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순자 선생님은 아버지께서 선생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한국 전쟁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버지 얼굴을 못 보셨고 그 집에 이제 막내딸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셨는데 기억에 남았던 건 대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집안에. 그러면 다 일일이 챙겨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걸 맏며느리가 챙길 텐데 베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차려드리고 싶고 막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힘들 텐데 그 잔치에 많은 음식을 하는 거 준비하기 전부터 하고 나서 치우는 거 너무 힘드실 텐데 선생님께서 다 먹다가 이제 음식을 챙겨 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막 좋았대요. 흡족하셨대요. 너무 마음이 어쩜 이렇게 차고 넘치실까요? 상당히 힘든 일이어서 그때 시절을 좀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록했을 법도 한데 너무 좋으셨다고 잘 해내는 자신의 모습에 또 그런 기억들이 추억이 된 일들을 기술을 하시면서 정말 가까이 하면 너무 좋은 분, 따뜻한 분, 나까지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고요. 이 종갓집 맏며느리로 집안에 많은 대소사를 챙기셨고 또 두 자녀의 어머니시고 늦가기에 공부를 시작하셨고 또 봉사활동도 꽤 오래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소외된 이웃들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대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건요. 이웃분들이 우리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자신의 아주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꺼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런 얘기는 내가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처음 봤는데 잠깐 알았는데도 이 사람한테는 내 아픈 이야기를 조금 드러내도 괜찮다. 네, 우리 선생님은 그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도 우리 선생님한테는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릇이 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을 수 있으셨겠구나. 그리고 강단 있는 분이시고 아닌 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내가 얘기할 때와 들어줄 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순자 선생님이 생전에 뵙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선생님이 타인에게 했던 것처럼 선생님께 가서 굉장히 축하해드리고 기뻐해드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책 너무 좋다고 이 책을 읽는 동안 바쁜 시간 동안 되게 감성적으로 막 딥해지고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충만해지는 되게 풍족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공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 자녀분 중에 이제 따님분이 수녀님이세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을 받고 나서 이제 가족과 한 2년을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기간이 있나 봐요. 이제 몇 년을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딸이 잠깐 집에 와서 가기 전날 밤을 그 마음을 정리한 대목이 있어요. 그때 되게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저도 아이 엄마로서 정말 이게 대의를 위한 큰 일을 위한 어떤 엄마의 또 다른 양보 희생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품 안에 있고 싶죠. 품 안에 자식을 두고 싶죠. 근데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내 자신을 내 욕심을 비워내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멀리 내다보실 수 있으실까? 그리고 내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엄마로서는 되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외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은 그런 자녀에게 마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멋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요, 일단은 요즘에 되게 간결한 문장에 조금 더 깊은 울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독자분들은 책을 읽으시고 따뜻하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단어가 우리말에 이런 단어 표현이 있었지라고 되게 촉촉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나는,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효심도 생기게 하는, 저도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웃이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좀 마음이 나도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 이제 같이 공유할 부분은요, 나는 경계인이다 라는 그 31페이지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계인이다. 그러니까 경계인이 사실 뭐 의미대로 해석해보자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 경계에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건데 우리 선생님께서 청각장애를 앓고 계셨죠. 선천적인 난청이 있으셔가지고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시는데 그런데 그 어떤 소리는 들리고 어떤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완전히 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는 보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 성별에 따라서 맑은 여성의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좀 저음인 남성분들은 어렵고요. 1:1로 입모양을 잘 보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좀 다수 많은 좀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려우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잘 모르고 또는 잘 아는 사람이 그냥 일상 속에서 봤을 때는 그 있는 그대로를 잠시 잊어버리고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잘 들리지 않느냐 또는 왜 내가 말을 하는데 듣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계신 부분이 바로 나는 경계인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했던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이. 왜냐면은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금 더 사실 배려하고 조금 더 관심을 두면은 내가 조심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상대방이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선생님께서 장애를 앓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가졌던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서술하신 거를 함께 오디오북으로 공유하면서 오늘 우리 이순자 선생님 6호 산문집 60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계인이다.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선천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는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듣지 못한다. 어떤 소리는 잘 듣고 어떤 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 보청기는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명이나 색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맑은 여자 목소리는 비교적 잘 듣는 편이지만 굵은 남자 목소리는 들을 수는 있어도 정확히 분별하지는 못한다. 또 시끄러운 곳에서는 소리가 섞여 특정 목소리를 식별하기 어렵다. 나는 가끔 아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오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곤란할 때도 많다. 조용한 곳에서 1대1로 대화하다가 밖에 나오면 갑자기 상대방 말을 전혀 듣지 못하니 나를 의아하게 생각한다. 여자와 대화하다가도 굵은 남자 목소리는 잘못 알아들으니 특히 남자들이 나를 자주 오해한다. 어찌되었든 둘이 마주보고 말할 때는 잘 듣기도 해 내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비장애인 취급을 자주 받는다. 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인이다.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내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수학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함수관계 공식을 외워 쓰는 시험이었다. 긴장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들리지 않았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숨이 막혔던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제야 나는 내 귀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들에게 말해보았지만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윽박질렀다. 먹고 살기 힘든 세월이었다. 아버지도 안 계신 집안 살림에 아프지도 않은 일로 병원에 가는 것은 꿈도 못 꿨다. 내가 청각 장애인이라니 하늘이 노랬다. 한창 사춘기 때라 혼자 고민에 빠져 나쁜 생각을 하곤 했다.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성적은 바닥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다. 언니, 오빠들은 화가 나면 나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너는 뭐 하려고 태어나서.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남에 파병 나갔던 작은 오빠가 학비 걱정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라고 했다. 7 정거장이나 되는 학교를 걸어 다니며 차비를 아끼고 그 돈으로 독서실을 다녔다. 독서실 난방은 난로 하나가 전부였다. 담요 하나 두르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다. 그해 여름 성적은 그럭저럭 중상위권으로 올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수도과에서 세수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터졌다. 다음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는데도 코피는 멈추지 않았다. 피가 뭉텅뭉텅 쏟아지다 입까지 넘어왔다. 목구멍이 간질거려 기침하면 피덩이가 쏟아져 나왔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기다리던 죽음이 손을 내미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요강에 피를 쏟는 내게 어머니는 그래 죽어라 죽어 하며 우셨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하실까. 나는 조용히 누워 장롱 속의 쥐약을 떠올렸다.
그 즈음은 큰언니가 서울 여상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다. 언니는 어머니와 대판 싸운 후에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급성 폐결핵이었다.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었다. 급성이라 치료 기간이 짧았다. 결국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대신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반에 들어갔다. 주산과 타자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며 취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취업은 사실 꿈이었다.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는 나는 사무직으로는 갈 곳이 없었다. 내가 딴 주산과 타자 자격증은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됐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전자산업 업체가 많이 들어왔다. 야근 수당이 높아 야근하면 웬만한 회사 봉급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다. 20대 청춘의 대부분을 야근하며 집안 경제를 도왔다. 3년이 지나자 사무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추천서를 써준 상사는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나 추천받는 건 아니었으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은 단순 생산직이라 말이 별로 필요 없어 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공순이가 되었다는 놀림을 받았으나 집안의 보탬이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핸드폰이 생기고 문자와 카톡을 쓰게 되면서 내게 신세계가 펼쳐졌다. 하지만 가까운 친지나 가족도 급한 일이 생기면 자신들 편리한 대로 전화를 해서 나를 혼란에 빠뜨린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해도 다시 전화를 걸어온다. 이럴 때마다 공황 상태에 빠진다. 더구나 길거리에서는 더 그렇다. 내가 관공서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민원에 발로 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나는 되도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모든 일을 직접 가서 처리한다. 물론 창구에서 겪는 소통의 불편함은 아무도 모른다. 매번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 어떻게든 가족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다. 결혼과 아이들 육아, 교육 문제에서도 집을 사고 팔 때도 관공서와 시시비비를 따질 때도 나는 언제나 몸이 제일 바빴다.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한 일을 나는 꼭 해당 부서로 찾아가야 했으니까. 무더운 여름날 건강보험료 문제로 헐떡이며 공단에 다녀오는 내게 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전화로 하지, 이 더운데 뭐하러 거기까지 갔냐? 가까운 가족조차 내가 청각장애로 애를 먹는다는 걸 잊을 때가 많다. 대신 전화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럴 때마다 전화통화가 불가능해서라고 설명해도 또 도돌이표다. 소외감을 떨치려고 한때 수화를 배웠다.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농아인협회를 찾아갔다. 농아인 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처음에 내가 다가가 수화로 인사를 하면 그들도 나를 무척 반긴다. 그러나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는 변두리로 밀려난다. 현란한 손짓의 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가끔 내가 안쓰러워 보이는지 몇 마디 수화를 건네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대화에 끼려고 노력해보지만 어느새 나만 외톨이다. 일반적인 수화 교육만으론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어렵다. 그들의 수화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육화와 사투리가 있다. 그걸 배우는 게 수화 배우기보다 어려웠다. 그들과 몇 년 함께 생활하기 전에는 그것을 배울 수가 없다고들 했다. 3년을 열심히 배우고 그들과 어울리고자 노력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처음 수화를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 수화 통역을 할 계획이었지만 애초에 내 청각 기능이 좋지 않아 이 또한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비장애인 사회에서도 장애인 사회에도 편입되지 못하는 경계인이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설 곳이 없는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남편과 결혼해 25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동생을 모시고 살면서 어느 한날 쉽지 않았다.
명절이면 100명 가까운 손님을 혼자 감당했다. 평상시에도 시할머니의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이북에서 넘어온 친척들은 10촌까지도 한 식구였다. 곁에 사시는 시어머니의 친정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시 외삼촌 댁에 가서 사흘 동안 300명의 손님을 치렀다. 딸도 며느리도 울기만 할 뿐이니 부엌 일은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에 종갓집 종부로 인정받았다.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하겠다고 아기 돌보미로 일해 번 돈으로 적금을 들기까지 했다. 그런데 하필 잔칫날 우연히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 나와 전화통화가 불편해 바람을 피웠다는 남편의 핑계는 어처구니 없었다. 졸지에 내가 가해자가 됐다. 그러나 억울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장애로 그들이 피해를 봤다는 말에 어떤 이유를 대며 해명할 수 있겠는가. 이혼은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허물었다. 피폐해져가는 내게 딸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독서 논술 지도자 자격증을 땄다. 늦게 시작한 공부에 재미가 붙으니 시간이 아까웠다. 미술, 문학, 심리상담 자격증과 전통요리 자격증, MBTI 검사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실생활엔 전혀 소용이 없었다. 소통의 문제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일하면서도 내 장애는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이 먹으니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자주 간다. 내가 같은 말을 2번 이상 물어보면 의사는 대개 간호사한테 진료카드를 넘겨주며 데리고 나가라고 눈짓한다. 늘 당하는 일이다. 엑스레이를 10장도 더 찍었는데 딱 3장 보여준다. 그것도 휙휙 넘기면서 아무 일도 없단다. 핸드폰을 꺼내 필담을 요청하자 귀찮음을 대놓고 표시하는 의사의 눈초리. 지난번 내원했을 때 다른 의사들에게 들은 이상 소견을 말하니 그 의사가 검진하는 날 다시 진료하란다. 재차 의사에게 필담을 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병원을 나서면 나는 또 자괴감에 빠진다. 모멸감에 강해서 허우적대다 차라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 아들뻘 되는 놈이 싶다가도 우리 아이들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아이들도 말하다가 내가 자주 못 알아들으면 대화를 급하게 끝마친다. 누구를 이해하는 일은 이다지도 어렵다. 이 벽은 나 혼자 노력한다고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쌍둥이 손주들이 아프게 태어나 병원에 오래 있었다. 예정일을 한참 앞두고 태어난 아가들은 작은 몸에 각종 줄을 달고 위험한 수술을 여러 번 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며 아들 부부는 지쳐갔다. 잠을 못 자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걸 지켜보며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내 살, 내 뼈, 내 장기를 다 빼주어서라도 살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 기도를 청했다. 내가 아가들을 간호하다 의사나 간호사의 말을 잘못 들어 실수하면 아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 마음을 붙들고 혼자 울었다. 나중에 아들 부부가 당시에 도와주지 않은 섭섭함을 전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을 부숴버리고 싶을 만큼 자책감이 들어 마음만 쓰라렸다. 이 삶의 답답한 경계를 허물 수 없어 오늘도 글을 쓴다. 글은 나의 탈출구다. 나의 슬픔, 나의 한탄, 나의 목마름, 나의 안타까움. 하지 못한 많은 말을 글로 토해내며 글로나마 나를 위로한다. 유일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친구가 있다. 시를 낭송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하다.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해도 천천히 또박또박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 친구와 통화를 하고 나면 남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전화통화를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날아갈 것 같다. 당뇨로 동네 내과에 한 달에 한 번 내원한다.
처음 진료받을 때 청각장애가 있다고 말했더니 의사는 진료 때마다 말로 설명하면서 필담을 병행한다. 내가 알아야 할 주요 단어를 써가며 설명해준다. 검사 수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 별표까지 치며 써준다. 새로운 병이 발견되면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적어준다. 멋진 의사 선생님, 잘생겼다. 마음은 더 잘생겼다. 이럴 때면 내가 서 있는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병원길이 가볍다. 나를 비롯한 경계인과 장애인은 이런 분들이 있어 조금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